자, 3월하고 4월이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3월하고 4월이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제 1월하고 2월 달은 그냥 대부분 이제 배우는 내용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들으면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다가 3, 4월 달 들어오면 갑자기 뭐 이상한 이야기 해갖고 그러니까 3, 4월 달이 이게 여러분들 시험 공부 관련해서 범위가 제일 확대되는 시기야. 5월하고 6월 들어가면 또 같은 것도 반복해 이게. 그래서 5월, 6월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약집 가지고 강의하는데 요약집 가지고 강의할 때는 시험이 이제 전체 전범위에 대해서 쭉 다 하는데 그걸 이제 대부분 강의할 때 나눠서 해요. 1, 2월 달 가정하고 3, 4월 달. 그러니까 1, 2월 달은 그냥 가장 말 그대로 기초적인 거. 뭐 이 정도 이제 하는데 1, 2월 달은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면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 3월 들어오면 갑자기 이제 뭐 범위가 그냥 굉장히 넓어져요.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3, 4월 달까지 해야 여러분들 이제 그 시험 관련해서 한 60에서 70% 정도가 강의가 그게 범위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5월하고 6월은 했던 걸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끝나면 그게 이론이 끝난 거고 7월하고 8월 들어가면 문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 들어가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이가 끝나야 시험 볼 수 있는 준비가 이제 여러분들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봐가지고 시험 보면 점수가 그냥 널뛰게요. 어떤 달은 잘 나왔다가 어떤 달은 안 나왔다가. 그러니까 그게 차이는 뭐냐면 자기가 공부했던 데서 많이 놓으면 점수 잘 나오는 거고 공부 안 하는 부분에서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면 또 점수가 떨어지고 그래.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실력은 거의 8월 말 기준해 가지고 그때가 돼야 전반적으로 이게 세팅이 돼요. 그때 실력이 자기 실력이야. 그리고 이제 8월 말이면 시험이 이제 한 며칠 남습니까? 한 30일에다가 50일 그렇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 이제 총력전에 그동안 했던 거 다 모아가지고 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험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모든 시험은 다 100일 작전입니다. 100일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시험 보기 한 3개월 정도 되면 90일이나 100일 정도 되면 몸하고 정신이 알아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잠도 안 오고 그때는 뭐 아무리 뭐 잘하고 해도 잠도 안 와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알아서 다 해요. 하루에 뭐 10몇 시간씩. 그러면 그때가 뭐냐면 여러분들 집중도가 제일 높을 때야. 한 100일 정도 그때 딱 들어야 되면.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거의 보면 뭐 내용이나 이거 보면 거의 그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냥 쭉 빨려 들어요. 그래서 암기나 그런 거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그때 가면 자동적으로 다 암기가 돼요. 한 100일 정도 남아있을 때는 뭐 숫자라든지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 보면 바로바로 이제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숫자나 이런 거 굳이 그 신경 써가지고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외워봤자 뭐 돌아서고 나면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그냥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 뭐 배웠으면 배웠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걸 이게 왜 기억이 안 나냐 그건 뭐 그거 탓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되면 그때 이제 쭉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진도 나가면 진도 나간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6월 달까지는 과목별로 용어 단어만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단어가 이해가 되면 용어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쭉쭉 넘어가는데 처음 하면 제일 모르는 게 도대체 저 인간 무슨 이야기 하냐. 뭐 말은 뭐 우리나라 말인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냐. 그래서 단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과목별로 이제 여러분들 단어만 정확히 좀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재를 보더라도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하면 제일 이제 용어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용어 위주로 해서 쭉 하시고 세부적인 거는 지금 뭐 강의는 이제 세부적인 거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점점 익숙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이제 같은 내용을 한 5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이 꼭 뭐 100점 맞아야 될 시험이 아니고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60점까지는 용어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처음 접하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그게 해결이 돼요. 그날 와서 그날 딱 봤는데 이해가 되고 알 것 같다. 그런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밖에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이면 뭐 1차선, 2차선 뭐 후진은 어떻게 하고 딱 그것만 알면 끝나잖아요. 그 운전 시험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머지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가고 머릿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에서 또 숙성이 돼야 돼. 그래서 잠도 충분히 자야 돼. 지금은 잠을 충분히 자야 머릿속에서 숙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공부하지 말고 하루 정도 그냥 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쉬어야 돼요. 쉬고 머릿속을 좀 머리를 가동 안 시켜 좀 쉬어야 이게 연결이 머릿속에 들어간 게 내용이 연결이 돼요. 나중에 이제 한 100일 남으면 이제 쉬고 싶어도 몸하고 정신이 안 쉬게 돼 있어요. 그게 그때 100일 되기 전까지 뭐 쉴 건 쉬면서 하면 됩니다. 그 걱정을 너무 하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면 점수 나올 거야. 그런데 나중에 가면 거의 다 그 비슷비슷하게 거의 올라가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면 당일날 제일 중요해. 당일날 잘 찍으면 되는 거야. 당일날 잘 찍어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 막판 가면 거의 55점에서 65점 거의 4문제 차로 거의 업비트해요. 실력은. 뭐 1월 달부터 시작한 3이나 뭐 3월 달부터 시작한 3이나 나중에 가면 거의 업비트합니다. 당일날 이제 얼마만큼 이제 자기가 선택을 자냐에 따라서 4문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거의 업비트해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잘 해야 되고 당일날 잘 하려면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게 돌아가신 분도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뭐 일요일날 이럴 때는 저기 절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날 그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한 2문제나 3문제가 그게 굉장히 좌우를 반해요. 당일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은 될 수 있으면 저기 공부하지 말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세요. 산도 가고 교회도 가고 뭐 이렇게. 자, 그다음 252페이지 이제 등기 신청 방법 나인데 뭐 첫 번째 이제 방문 신청인데 뭐 일반적으로 등기소 직접 이제 출석해 가지고 신청서하고 신청 정보 첨부하는 게 이제 방문 신청이야. 그러니까 뭐 교재 있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253페이지 가시면 전자 신청입니다. 전자 신청이 시험에 이제 요즘 이게 출제된 거 전자 신청. 그래서 이거는 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저기 등기 신청하는 건데 전자 신청 일단 특성은 원래 이제 직접 등기소 출석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고 등기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이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뭐 그게 전자 신청이 이제 어인라인인데 뭐 내용은 그 내용이고 254페이지 가시면 이와 같은 이제 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등기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등기소 가야 되는 전자 신청하겠다고. 자,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일단 사용자 등록을 하는데 이때 이제 사용자 등록과 관련된 등기소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주소지 소재지냐 뭐 부동산 소재지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는 건 전국 어디에 있는 등기소 가든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사용자 등록 신청과 관련해서 최초 이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고 그다음 전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사용자 등록 신청할 때는 사용자 등록 신청서 이거 작성하고 그다음 이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하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제 초본 뭐 이거 이제 첨부해 가지고 사용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254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2번 그게 보면 이제 사용자 등록 신청에서 나있는데 뭐 근행이에요.
그런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유효기간 나이인데 유효기간은 일단 기본은 3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효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유효기간은 3년인데 연장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계속 이제 연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 나이인데 자 그게 동그라미 2번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사용자 등록은 누가 하느냐 이건데 자 일단 사람 자연인하고 법인 두 사람이 이제 사용자 등록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연인에는 자 외국인도 포함되냐 이건데 작년 시험 문제 이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전자신청과 관련해서 사용자 등록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가 되면 전자거래를 할 수가 있고 공인인증서를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인에는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과 관련해서도 전자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도 전자신청과 관련해서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외국인 포함된다 이거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등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거래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사용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과 관련해서 사용자 등록할 수 있냐 이건데 대리인을 두 개로 구분해. 자 자격자 대리인하고 자격자 아닌 대리인 두 가지 구분해. 여기서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법무사나 변호사. 자 얘네들은 대리인 자격으로 해서 사용자 등록할 수 있느냐 이건데 얘네들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인과 관련해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그 밖에 뭐 임의 대리인이나 이런 애들은 사용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 중에서 누구만 되냐? 자격자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이제 2번입니다.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 이렇게 돼 있고 사용자 등록한 자연인과 뭐 전자증명서 발급할 수 있는 법인은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자연인에 보면 가로 속에 외국인 포함 이렇게 됐죠. 그래서 외국인도 전자 신청과 관련해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니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입니다. 얘네들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도 뭐야 안 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D건 대리인에 의한 신청입니다. 대리인의 신청은 대리인은 누구만 되냐? 자격자 대리만 되고 자격자 대리인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뭐야 사용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일 밑에 다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제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내용 자체도 뭐 그렇게 이제 어렵게 출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자, 그다음에 257페이지 가시면 등기 신청 접수하고 심사가 나있는데 자 여기서 뭐 심사가 제일 중요하고 등기법 이제 29조 각하 사유와 관련된 내용 뭐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등기 신청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등기는 일단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청과 관련해서 뭐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을 자 강공서가 할 때는 이때는 신청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 촉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시작한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에 의해서 뭐야?
등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뭐 일반적인 이제 직권 등기가 되는 거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래서 일단 등기 시작은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 그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25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설명은 뭘 전제로 한 거냐?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시작된 것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신청은 등기소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 이제 출석해서 신청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이제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는 일단 신청이 있으면 신청된 내용은 일단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접수 거부는 없어요. 일단 접수를 하고 접수함에 따라서 접수 번호가 부여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접수가 되게 되면 등기관한테 이제 업무가 이제 배당이 되면 등기관이 등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와 관련해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심사를 할 때 기준은 등기법 제 2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것만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심사를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냐? 형식적 심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각하 결정하는 거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뭘 해줘야 되냐?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래서 그와 같은 심사를 일반적으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형식적 심사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각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 신청된 내용과 관련해서 각하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 각하 결정한다는 건 신청된 내용대로 등기하는 걸 등기관이 거부한다니. 이와 같은 이제 거부하는 결정을 뭐라고 부르냐? 각하 결정. 자, 그리고 만약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된 내용대로 등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등기 실행 또는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등기 실행을 하고 업무 처리한 등기관이 자기가 등기를 끝냈다는 걸 기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입을 해야 뭐가 되냐? 등기가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등기 완료는 등기관이 부여받은 고유 식별부호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신청된 등기가 뭐가 되냐? 완료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완료는 등기관이 식별부호 자체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되고, 그러면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서 신청된 내용대로 등기에 따른 즉 물건과 관련된 권리 변동은 언제 발생하냐면 등기가 완료가 될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접수했을 때, 접수 시기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에 물권 변동이 뭐야?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등기가 식별부호 기록했다. 즉 등기 완료가 됐다 해서 그날 그 시기로 해서 권리 변동 효율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언제 때? 접수했을 때 소급해 가지고 발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효력 발생은 언제냐? 접수 시기에 소급해서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이렇게 하면 업무는 끝났죠. 업무는 이제 끝났는데 등기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몇 가지 이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등기가 된 내용이 권리와 관련된 등기를 한 경우에, 그래서 권리와 관련된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 신청한 사람이 등기부상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가 됐다.
즉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을 해가지고 매수인 명의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매수인에게 대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권리자라는 걸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등기관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가지고 매수인한테 교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하는 업무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등기 중에서 무슨 등기냐? 권리와 관련된 등기. 권리와 관련된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신청한 신청인이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대상 매수인의 권리자에 대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해 줘요. 매수인이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또 등기 의무자가 되면 뭐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해주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권리와 관련된 등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등기 이런 거는 등기필 정보 작성이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뭐 분할에 따른 분할 등기라든지 합병 등기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의 이제 등기필 정보는 작성 안 한 거예요. 뭐와 관련된 등기냐? 권리와 관련된.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가 됐다고 통지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완료와 관련해서 통지해 줬다는 것. 일단 여기 지금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신청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권리자로서 등기가 된 등기 명의 이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는 첫 번째 그냥 등기필 정보를 맞는 게 아니고 완료됐다고 뭐만 해주냐? 통지만 해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졌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신청은 채권자가 한 거예요. 그런데 권리와 관련해서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이루어지냐? 채무자 명의로 해서 등기가 이루어져요. 이때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등기가 끝났다고 뭐만 해주냐? 완료 통지만 해줘요. 첫 번째가 이제 이와 같은 경우고, 그 다음 표시와 관련된 등기는 안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분할이나 합병 이건 이제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고 표시와 관련된 등기에 뭐 분할이나 합병, 그 다음에 소유자 뭐 주소 이전해 가지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했다. 이런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가 끝났다고 뭐만 해주냐? 완료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관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어느 경우만 작성하냐?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기 신청한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 권리자로 등기가 됐대. 그때만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뭐만 해주냐?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권자와 관련해서 변동이 있게 되면 등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게 되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관할하는 소관청에 소유자 변동 사항과 관련해서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가 사후 조치 이제 들어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257페이지 보면 이제 그게 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봐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58페이지 가시면 258페이지 제일 위에 그게 가로 3번 효력 발생 시기죠. 그 효력 발생 시기가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등기가 끝났다. 그 등기 끝난 거에 따라서 권리 변동, 뭐 소유권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 효력 언제 발생하냐? 완료된 때가 아니고 접수 시기. 그래서 그게 제일 위에 가로 3번 효력 발생 시기예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이때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런데 그게 3번 등기관이 이제 미리 부여받은 식별 부호를 기록하는 게 등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 완료 식별 부호를 기록하게 되면 그에 따른 권리 변동 효력 시기는
언제 때 발생하냐? 접수한 시기에 소급해서 발생한다. 그냥. 자, 그래서 큰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앞에 그 문제 받으시고, 그다음에 2번 접수장이 이제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등기와 관련해서 일단 신청 자체는 등기에 이제 등기소에 접수를 시켜야 되고, 여러분 이제 그게 가로 2번 동시 신청에 대해서 나 있어요. 동시 신청이라는 건 신청을 같이 해야 된다. 신청을 같이 하니까 접수가 뭐야? 같이 된다네. 신청을 같이 했으니까 접수가 뭐야? 같이 되고 아까 접수번호 부여한다 그랬죠. 같이 접수했으니까 접수번호도 뭐야? 같다는 얘기. 자, 그래서 그게 가로 2번에 나 있는 동시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시 신청은 접수와 관련해서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접수를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접수가 같이 되게 되면 접수번호도 뭐야? 같은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제 중개업 하시면 자, 아파트 같은 경우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거래 이루어지면 자기 돈 가지고 집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대출 받잖아요. 그럼 지금 기존에 파는 사람, 매도인도 대출이 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신규로 또 뭐야? 대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일단 매매 계약에 따라서 뭐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자, 매도인 명의로 돼 있던 저당권 설정 이걸 먼저 뭐 해야 되냐? 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갑 명의로 저당권 설정돼 있던 저당권을 말소를 하고, 그다음 갑에서 얼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지금 얼 명의로 소유권이 되죠. 그러면 얼 명의로 해서 다시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등기를 시간을 나눠가 얘하고 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들어가는 매매계약의 소유권이죠.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신청서를 몇 개 만드냐? 3개를 쓰는 거예요. 우선 갑의 저당권 말소 말소 등기 신청 들어가고,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 3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함께 제출해. 함께 제출하면 등기관이 알아보겠어요? 안 알아보겠어요? 등기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안 정해주면 뒤죽박죽이 돼요. 이거 얘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등기 신청서에 번호를 붙여줘요. 얘 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1에 1, 1에 2, 1에 3 이렇게 적어주면 등기관이 보고 순서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동시에 접수했으니까 접수 번호는 뭐야? 다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여러 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이때는 같은 접수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기대인데, 그게 지금 일반적인 이런 경우를 설명한 거고,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법에서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 이제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등기 신청 자체를 뭐하도록 되냐? 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 동시 신청이 신청 요건인 것, 즉 등기 신청할 때 요건인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각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표에 들어가 있는 1, 2, 3, 4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시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도록되냐? 각하도록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1번이 출제가 됐어요. 한매특약 등기가 아까 한매특약 했죠.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등기하고 자 한매특약과 관련된 등기 자 신청서는 따로따로 하지만 접수는 뭐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같이 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나중에 하루 지난 다음에 한매 등기해달라고 신청 들어가면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꼭 반드시 같이 들어가고 접수 번호가 같은 번호로 해서 부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컨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탁 등기의 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탁 등기는 여러분들 아마 다음에 할 때 할 거예요. 신탁은 이런 거예요. 자,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데 원래 소유자가 이제 갑인데, 자, 자기가 이제 건물을 이제 소유함인데, 건물의 소유권을 을한테 이전해줘요. 이전해주고, 이때 이제 조건 달아요. 자, 소유권은 이제 너한테 이전해주는데, 자, 네가 대상 건물을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 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익을 뭐 자기 자식이면 병한테 지급해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신탁계획. 그래서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는 권리를 을한테 위탁한 거죠. 그래서 갑이 위탁자가 되고 을은 수탁자가 돼요. 그리고 뭐 이와 같은 이제 발생된 수익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 수익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삼자 관계인데 수익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신탁을 해주기 위해서는 갑 명의로 건물 등기가 돼 있던 걸 을 명의로 뭘 해줘야 되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그러면 소유권만 을 명의로 이전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소유자 누구로 알아요? 등기부사는 그냥 을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또 등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때 하는 등기를 신탁 등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탁 설정 등기. 여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돼 있지만 을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고 뭐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냐? 신탁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등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동시에 한다는 건 이거 신탁 등기는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뭐야? 같이 동시에 접수가 돼야 된다. 그걸 이해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인 건 얘가 아니고 얘를 이해해요. 이런 내용의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함께 뭐야? 같이 신청돼야 된다. 그래서 2번이 컨닝 2번이. 그러니까 2번이 보면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존 설정 등기 신청하고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거 얘는 이거 할 때 뭐야? 같이 신청해야 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신탁 등기는 이제 컨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번 보면 작년에도 이게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체크해 주시고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구분 건물의 표시, 그 체크해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구분 건물 집합 건물입니다.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일 때는 등기부 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할 때는 표제부가 두 개 만들어져요. 자, 이게 한 동이죠. 한 동이 지금 구분 소유권 10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등기를 할 때는 일단 한 동 건물, 즉 101동 자체에 대한 표제부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니까 101호, 102호, 502호 이거예요. 이와 같은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도 표제부하고 갑구, 얼구,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한 동 건물에 속해 있는 구분 건물이 다 들어간 101호부터 어디까지냐, 502호까지 이렇게 갖춰져야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등기 기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3번에 나인 건 이와 같은 구분 건물인데, 자 101호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102호부터 502호까지 아직 그 보존 등기 신청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101호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했는데, 등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등기 기록이 구성이 되려면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구분 건물별로 이게 다 갖춰져야 세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101호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문은 하나씩 만들라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문 만드는 게 뭘 만드냐? 표제부. 그래서 101호는 갑구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여기 등기하는 거죠. 등기하는 건데, 나머지 102호부터 502호까지는 표제부 자체는 같이 신청하라니. 그래서 이때는 두 개를 신청서 두 개를 만들어요. 101호 자기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 하나고, 나머지 102호부터 502호까지 표제부 등기 관련된 신청서 두 개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관이 업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관이. 자기가 직접 만들면 직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하냐? 신청서에 했어요. 신청에 의해서. 누가 신청해 준 거예요? 101호가 신청해 주죠. 그 101호는 102호, 502호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등기는 신청하는데, 신청의 성격은 어디에 들어가냐? 대위 신청에 들어가요. 102호, 502호 소유자를 대신해 가지고 신청해 줘요. 근데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해 주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만? 표시에 대해서만. 그래서 3번이 이제 건너입니다. 그리고 저기 다음 주에 해요. 다음 주에 하는데, 다음 주 설명 쉽게 하려고 그냥 오늘 하는 거예요. 같이. 다음 주에 또 해요. 다음 주에 또 하니까 오늘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등기관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하냐? 신청이야. 신청인데 뭐만 만들어주냐? 껍데기만 만들어줘. 표제부만 등기 신청해 줘요. 그래서 3번 컨닝입니다. 4번도 같은 내용인데 4번은 뭐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하고, 1번, 2번, 3번 그 세 개가 일단 규정사항 어떻게 해야 되냐? 동시에 신청한다. 자, 그래서 동시에 신청사항이니까 그 이제 봐두시고, 그래서 이런 게 시험 문제 출제되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등기법에 옳은 게 뭐 그냥 공간정보법처럼 그냥 토지 소유자 놓고 그냥 시적 소환정 그냥 둘만 한다고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하면 그냥 내용도 간단하고 절차도 간단한데, 등기법은 등기소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많이 나와요. 뭐 채권자 나오고 채무자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거예요. 문제라도 많이 출제되면 오는데 달랑 12문제 출제되면서 뭐 이상한 거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12문제 중에서 반만 맞으면 돼. 6문제만 맞으면 뭐 선방. 더 맞아야 돼. 6문제 맞기도 힘듭니다. 한 4, 5년 전에 한 3문제 맞고 그랬어요.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저기 판결 허가 받았을 때 뭐 판결서
판결에 허가 등록 받은 사실이 있을 때 허가증 첨부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한 4, 5년 전에는 등기법이 내리 2년 동안 한 2문제, 3문제 그렇게 맞고 그랬어요. 그러다 욕을 하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약간 좀 양호해져 가지고 요즘은 그나마 12문제 중에서 한 6개에서 8개 맞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출제는. 그래서 세법을 열심히 하세요. 세법 16문제잖아요. 작년 점수가 그 5시간에 저기 공시법하고 세법이 점수가 안 나왔던 게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지문이 길어가지고 시간 배분이 안 돼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어요. 특히 앞에 저기 공시법 먼저 풀었던 사람들은 뒤에 세법을 거의 못 읽고 그냥 찍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 공시법하고 세법은 시간 배분 잘 해야 돼. 딱 단일 과목이라 가지고 50분 안에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뭐 그 공간정보법도 좀 문장 길었고 등기법도 문장이 좀 길었는데 다들 등기법하고 공간정보 특히 공간정보법 저기 12문제 중에서 10개 맞아야 된다 생각으로 그냥 크게 다 집중하다 보니까 뒤에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세법은 뭐 3문제 읽고 그냥 나머지 찍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시간 배분 잘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봐도 1차 과목이 특히 시간 배분 잘해야 돼. 민법하고 저기 학개론 두 개가 이제 50분에서 100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시험 볼 때 시간을 딱 정확하게 나눠서 시험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민법을 먼저 풀었는데 시간이 한 40분까지 갔는데 한 32문제 풀었다. 그 나머지 8문제 그게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끊고 학개론 가야 돼요. 학개론 가서 풀고 학개론에서 시간 좀 남으면 다시 민법으로 오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8개 남았다고 해서 미련 남아가지고 계속 풀다 보면 나중에 학개론 풀 때쯤 되면 한 15개나 뭐 12개를 그냥 1, 2, 3, 4 이렇게 해서 또 찍어야 돼요. 그걸 찍을 때는 1, 2, 3, 4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이게. 만약에 10개 남아있으면 10개 다 1번 찍든지 2번 찍든지 단일화 해서 찍어야 돼요. 그래야 확률이 그나마 20%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뭐 5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찍고 나서도 뭐 찍은지 몰라요. 채점하기 편하면 그냥 1번은 1번, 2번은 2번. 어차피 여러분들 저기 1, 2, 3, 4, 5 이게 정답 배분이 다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 8개 넣어야 되고 2번 8개 넣어야 되고 본 시험에서 그래요. 모의고사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모의고사는 그냥 출제한 사람 마음이고 뭐 어떨 때 보면 뭐 한 3번이 한 6개, 7개 넣을 때도 있고 그 본 시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배분이 8문제. 그래서 만약 10개 남아있으면 1번 다 찍으면 재수 좋으면 그나마 2개가 맞을 수도 있는. 뭐 이야기하다 이거는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 다음 259페이지 가시면 그게 이번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기능인데 자, 우리나라 이제 등기 심사는 형식적 심사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권 없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 특히 뭐 매매 계약이나 이런 건 등기 원인이 실제한지 아닌지 그런 거는 심사하는 게 아니고 뭐 계약서라든지 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 허가 뭐 이런 게 법 절차에 따라서 거쳤는지 그것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등기 신청에 이제 각하에서 나와 있는데 그게 등기법 제29조에서 자, 각하를 이제 해야 할 사유로 1호부터 11호까지 해가지고 각하 사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호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을 신청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호 사항과 관련해서는 등기법 규칙에서 다시 10가지 사유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각하 사유가 총 몇 개냐면 법에서는 11개. 그리고 시행 규칙에서는 또 몇 개 되냐? 10개가 돼 있어요. 그 도합 몇 개가 되냐? 21개. 21개인데 얘가 중요해요. 얘가 뭐냐면 259페이지 보시면 그게 각하 사유인데 1호는 간할 위반한 게. 간할 위반하게 되면 등기 신청 각하해야 된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2번이
이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등기 신청한 것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때는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뭐냐? 그거 기준이 시행규칙에서 10개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기억부터 해가지고 뒤에 치읓까지 해가지고 그게 10개예요. 그래서 시험은 일단 제일 쉽게 출제되면 이게 출제돼요. 3, 5, 4, 5 그거는 안 나와요. 뭐 첨부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건 뭐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은 일단 이거 시행규칙 10개가 나온 거예요. 그 10개가 일단 규칙상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기 신청한 내용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나 있는 뭐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때는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각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약간 추상적으로 돼 있죠.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은 뭐고 등기 능력 없는 권리는 뭐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260페이지 가시면 등기 대상인지 여부 나와 있어요. 그게 뭐 위에 칸이 중요한 게 밑에 칸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변동이에요. 그게 첫 번째 보면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처분 제한, 저당권 설정 등기,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소유권 일부에 대한 용의물권 등기 있죠. 그게 나 있는 얘가 여기 해당된 거야.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인 것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성격상 일물 일권 원칙에 위배되죠. 분할해야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분할이 안 된 상황에서 뭐야? 안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권리 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의 용의물권 설정이 성격상 허용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다 못하니까 기억으로 해가지고 딱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했다. 그 내용이고, 여러분들 뒤에 나 있는 그거는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즉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쭉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일단 출제된 패턴이 이것 자체 물어보면 제일 쉬운 거예요. 규칙에 묻어 있는 거,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거 물어보면 제일 쉬운 거고, 등기 예규 물어보면 이게 또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처음 할 때는 이거 10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특약은 민법이나 다른 특별법에서 규정이 있을 때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D가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신청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집합건물법에서 원래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게 돼 있죠. 안 했나요 아직?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 위반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 그 다음에 리얼 제일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농지를 전세권 설정 목적으로 하는 등기. 자 이거 민법에서 금지가 돼 있죠. 민법에서 금지가 돼 있는데 이거 신청했다 그러면 각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음도 민법 이야기야.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또는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기대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부종성하고 뭐 수반성 이거 위반이니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업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기대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는 일단 하나의 물건이 돼야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일부 지분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업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속 등기는 전원 명의로 해서 신청해서 전원 명의로 등기가 되든지 혼자 신청한다 하더라도 전원 명의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왕 강고속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돼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 그 동그라미죠. 그래서 주로 뭐 가압류나 가등기입니다. 그거는 신청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끝에 뭐가 붙어야 돼요? 촉탁이 붙어요. 촉탁. 자, 그래서
그거 이형까지 받으시고 뭐 지어서 뭐 당연한 거고 이미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 신청했다 안 되는 거고 더 아주 죽이는 이야기죠.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 밖에 어디까지 그 밖에.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10개인데 10개가 시험 문제 지문을 넣으면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59페이지 그게 니언하고 디귿하고 그다음에 리얼, 미연, 비업, 시업 그게 규칙 그대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보기에 나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법에서 이렇게 딱 준되니까 이건 신청하게 되면 뭐야? 각하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비업하고 시옷이 없는 시험 문제 지문에 자주 나요. 그래서 일단 보존 등기 신청은 지분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뭐야?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속 공동 상속일 때 등기 신청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업하고 시업 그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위에 그 리얼하고 그거는 일단 시행 규칙에서 뭐야?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그 밑에 등기할 사항인 물권 권리 변동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변동 기대해 있습니다. 등기할 거는 안 봐도 돼요. 등기할 수 있는 거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는 등기할 수 없는 걸 봐야 돼요. 등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칸.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그걸 중심으로 해서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머리 싸매고 봐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공부 웬만큼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 8일 정도 그때 봐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부터 앉아서 이거는 왜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해봤자 돌아서고 나면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다 끝나면 보면 이래서 안 되는구나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게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게 29조에서 2호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호부터 11호는 그냥 경미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원래 해당이 되면 등기 신청 각하해야 되는데 뭐 모르고 등기를 해도 등기 자체는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3호부터 11호까지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해서 이제 봐두시고 1호하고 2호 제일 중요합니다. 1호하고 2호가 제일 중요하니까 1호하고 2호 제일 잘 봐두시고 1호하고 2호 왜 중요하냐면 뒤에 262페이지에 가로 2번 그게 가로 5번 각하 사유를 간과한 등기의 효력 기대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1호부터 11호까지 해나면 등기관이 각하를 해야 된다 기대인데 등기관이 사람이다 보니까 등기관도 체크를 못하고 또 확인을 못하고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등기관이 원래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않고 즉 모르고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 자체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각하 사유 중에서 1호하고 2호 자, 이 두 가지는 등기관이 모르고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등기되어 있는 내용 자체는 효력은 어떻게 되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무효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호부터 11호까지 위반 사유,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데 등기관이 모르고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등기된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자체는 효력이 있는 걸로 봐요. 자, 그래서 이 효력 때문에 1호, 2호 위반이냐 3호부터 11호 위반이냐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호하고 2호 이거 위반하면 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관이 발견하게 되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거나 또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등기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등기 말소를 해달라고 뭐라 할 수 있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3호부터 11호는 이건 원래 각하사유인데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관계 부합하면 등기 자체는 효력이 어떻게 되냐
유효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때는 3호부터 11호 위반은 등기관이 발견했다 하더라도 직권에서 말소를 못해요. 그리고 또한 해당되는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효력을 이걸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그 오늘 뭐 뒤에 가면 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취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등기 신청은 일단 등기 신청한 사람이 자, 자기 이제 의사에 의해서 신청했던 걸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철회를 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취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자, 이거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 또는 등기관이 각하 결정을 하기 전까지 취하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취하는 신청에 의해서 취하를 하는데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등기관리자하고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때는 취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취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취하를 신청해야 돼. 그래서 등기와 관련해서 공동 신청했는데 일방만, 뭐 등기관리자나 등기의무자 일방만이 취하와 관련해서 신청하는 게 가능하냐? 안 된다니. 공동 신청했으면 취하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으로 취하와 관련해서 신청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신청할 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한 경우, 그럼 이때 이제 취하를 할 때도 대리인을 통해서 취하를 할 때는 신청에 대한 대리권뿐만 아니고 취하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뭐가 있어야 되냐? 대리권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경우, 이때만 대리인이 취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취하는 이 부분만 이제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2번 뭐 취하 시기 나이인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또는 각하 결정하기 전까지 그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게 3번 취하권자입니다. 그 취하권자는 등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취할 때는 취하와 관련해서 별도의 뭐가 있어야 되냐?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니은 등기 신청이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 공동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쌍방으로부터 위헌받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취하도 등기관리자하고 등기의무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으로 취하를 해야 된다.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쌍방으로부터 등기 신청 대리권 받을 때 이때도 취하와 관련해서는 쌍방으로부터 대리권 특별수권이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끝에 보면 일방만에 의한 등기로 신청 취하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하 절차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하는 여러분들 일단 뭐 이거 신청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게 이제 취하다. 의미 정도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끝까지 하고 잠시 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